궁금한 게 그 22년도에 꼬마 빌딩을 건축하고 네네. 이제 증여를 받으면서 현금을 많이 소진을 한 상태였는데 네. 이제 이번에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증여를 받아서 또 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문제 나올거나 뭐 그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연을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만약에 저처럼 나이 50 먹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면 많이 못 벌어도 1년에 6천에서 7천, 평균 한 5천 정도로 20년 넘게 벌었거든요. 누적된 소득이 10억이 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주택 한 7억짜리를 사는 거는 별로 의심할 게 아닌데 이제 소득이 몇 년 없었던 선생님 같은 30대 초반인 분이 어린 나이에 주택을 취득하면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요. 사실 7억짜리, 6억짜리 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무서에서 거기다가 대출을 3억 5천을 받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여자분 조사 수임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수임을 하고 있고, 막상 또 통장을 열면 뭔가 나온다는 거. 좀 안타까워요. 약간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라든가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뭐 주식을 사는데 쓰였다든가 이런 것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자금 출처 조사 자체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은 2016년 5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으셨고요. 그거는 이미 신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약 2022년 이전까지 꼬마 빌딩 지분 30%를 수증받으셨는데 그게 약 5억 상당이었고 증여세 9천만 원을 신고 납부하셨어요. 이어서 꼬마 빌딩을 신축을 했는데 본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분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신축 비용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소정에 아마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 2억 당연히 뭐 앞으로 갚아 나가실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결혼을 할 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도 엄격하죠. 본인이 그 신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으로 혼인공제 1억을 활용해서 어머니한테 또 받겠다.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1억의 공제를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활용하시는 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고 좋은 시기에 결혼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친누나 2명에게 각각 1억씩 증여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 수증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네. 약간 나이 30대 초반에 너무 많은 자산을 갖게 되니까 혹시 세무서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해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7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로 인한 문제가 없냐? 금융기관 대출 2억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문제 없죠. 네. 그리고 어차피 그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는 국세청에서 이제 꼼꼼하게 하니까 갚아 나가시면 되고요. 근데 누이가 2명이잖아요. 네. 좀 기타 친족이거든요. 네. 1,000만 원 공제가 되는데 각각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1,000만 원이고, 네. 즉 증여가액은 한쪽은 1억이고 한쪽은 9천만 원이다. 네. 그래서 1,000만 원 900. 그래서 1,900만 원에서 신고세액 공제 뺀 만큼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마음을 이미 지금 받고 계시고, 네. 신부가 또 2억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분율을 아까 50% 정도로 하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야 왜냐면 부채도 같이 갚아 나갈 거니까 네. 그게 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거랑 비슷한 세무조사를 가까이에 있는 분이 하는 걸 봤어요.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형 2명이 정말 똑같이 1억씩을 증여해줬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한 7억 정도를 증여해준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세율 구간이 그때 30%였고 이 형들한테 증여받으면 세율 구간이 각각 10% 구간인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이 조사관이 의심을 품은 거예요. 실제 이 돈이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조사 선정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조사관의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그 형들이 소득이 많은 형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채가 있어서 허덕이는 그 형들이 1억씩 증여해 주는 그 진실을 의심을 하고 조사를 나가봤더니, 동생의 계좌를 열었는데 형한테 들어왔어요. 연결 계좌를 봤더니 형들한테 돈을 입금해 준 게 다름 아닌 아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회 증여로 보고 실질은 아빠가 막내한테 증여한 거다. 아빠가 직접 증여했으면 30% 구간이었고 형들이 증여하면 10%니까 20%. 2억에 20% 4천만 원하고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을 당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케이스라는 게 아니라 네. 항상 남들이 당한 그 사례를 보면서 오해를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누나들한테 증여를 받다면 누나들이 괜히 엄마한테 또 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나한테 증여해 주는 건 좋은데 나 오해받지 않게 불필요한 엄마하고 거래 안 했으면 좋겠어. 깨끗한 상태에서 나한테 증여해 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다. 너무 깔끔하게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도 9천만 원 이미 납부하셨고 혼인공제 적절히 이용하셨고 대출도 2억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배우자도 만났고 흠이 잡을 게 너무 없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대출이 많으세요. 네. 뭐 어머님한테 차용이 2억이 있고 네. 또 금융기관 대출이 2억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4억인데 네. 이 4억에 대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걸 국세청에서 매년 또는 매 2년 한 번씩 해요. 어머님하고의 2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자를 조금만 준다면 2억 1,700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뭐 본인이 징역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차용 기간이 길어지면 채무 면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고요. 네. 사후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네. 이 부채 사후 관리는 갚을 때까지 한다. 음. 근데 계속 지나도 이런 게 안 온다. 그럼 부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꼬마 빌딩 신축할 때 어떤 신고서도 지금 사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거에 만약에 입력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그걸 입력한 이유가 이 돈을 어떻게 갚는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통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많이 주셨으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둘이 벌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 나가는 게 네. 자식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을 수도 며느리지요. 그렇지.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걸 확실하게 상담받으니까 뭐 유튜브로 그냥 보기만 한 거랑은 다르게 이제 좀 확신이 생긴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세청 아는 형 화이팅! 형 방금 상담하신 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꼬마 빌딩 지분 30%를 2022년 7월 약 2년 전에 시가 5억 원을 증여받고 세금을 9천만 원을 냈지. 그리고 이제 지금 세율 구간이 이미 30% 구간에 도달하신 분이야.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 7억짜리 부동산 아파트를 이제 취득을 하는데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할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대출을 2억 그리고 결혼하시는 그 여자분께서 2억을 갖고 오시고 본인이 3억을 어떻게 소명할 거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야. 이 3억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거든. 어떻게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결혼 혼인자금 공제, 결혼 전 2년에 1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1억을 하려고 했고 누나 2명으로부터 각 1억 원을 증여받으면 10%의 세율 그리고 특히 누나 한 명한테는 1,000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를 받고 한 1,9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국세청에서는 혹시 누나로부터 진짜 증여받는 게 맞냐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괜히 누나가 증여한 것처럼 맞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아닌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어머니가 누나한테 돈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혹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어머니가 누나한테 보낸 계좌 내역이 있으면 직접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사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준비하고 잘 소명해서 실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 조사를 받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절세는 염지훈. 제가 고민인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네. 2016년 10월에 서울 마포 아파트를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분양 당시에는 무주택자였고 아, 예. 해당 아파트는 이제 2019년 10월에 등기를 했어요. 네. 그 사이에 2018년 4월에 제주도 빌라를 취득을 하고 2021년 9월에 제주도 빌라를 양도했어요. 네네. 제가 마포 아파트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팔았으니까. 상계동, 네. 상계동 빌라를 상속받았거든요. 근데 상계동 빌라를 2023년 6월에 상속을 받았어요. 네. 지금 마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아. 혹시 이게 또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지 제가 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아. 서울을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현재는 2019년 10월에 취득한 마포 아파트하고 상속받으신 상계동 빌라를 보유한 상태다. 이미 양도한 제주도 빌라를 제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마포 아파트하고 상속받은 상계동 빌라인데 이 두 개는 일시적 2주택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셨고요. 2019년 10월에 그리고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먼저 팔려고 하는 게 마포 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문제도 생기지만 네. 일시적 2주택이라면은 3년 이내만 팔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근데 네. 이제 이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팔 때는 언제든 팔아도 비과세가 돼요. 즉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
상정에서 빠지거든요. 상속주택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이라면 선순위 상속주택만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돌아가신 분께서 주택을 몇 개 남기셨죠? 1개요. 그러면 그게 네. 선순위 상속주택이고 그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이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상속주택 특례다. 그래서 3년 이내 안 팔아도 되고 언제 팔아도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상속주택 특례고요. 관련 법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에 해당이 된다. 그거 이제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이 일시적 2주택으로 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더 파워풀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네. 3년인가 2년 이내인가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였거든요. 네, 그럼 제가 도움이 됐네요. 그래서 마포주택의 거주 요건이 필요하냐. 네네. 근데 이제 마포주택 취득일을 보면 네. 2019년 10월이다. 이때는 이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네. 조정대상 지역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 요건이 필요할지 이제 물어보셨어요. 거주 요건이 현재로서 불필요한 걸로 보여져요.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세무사님들도 좀 다르죠. 네, 세무사님마다도 또 말이 다르고 그래서 비과세 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금액이 2억 넘게 차이가 나요. 2억이요? 정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잘하면 2억 번 거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제5호에 거주자가, 정 선생님은 거주자예요? 조정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즉 조정대상 지역 공고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은 2016년 10월에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그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2016년 10월이에요. 네. 그날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다 해당되죠. 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전 지금 법을 읽고 있어요. 소재는 2019년 10월은 뭐였죠? 지금 이 법에서 말한 그 날 이후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건 맞죠? 맞아요. 이제 물론 2019년 10월 등기 시에는 네. 이미 제주도 빌라를 취득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선생님을 지금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과세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에 나온 얘기는 아니죠. 법에는 계약 당시에 주택을 계약 보유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 등기 시에 빌라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제주도 빌라를 그 이후에 취득했지만 그 사이에 양도했잖아요 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거보다 마포 아파트와 상계동 빌라인데 이것도 또한 비과세죠. 비과세를 받는데 거주 요건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까 제가 말한 그 법령 조항, 그 법령 조항에 의해서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시적 2주택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네. 선생님이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네. 약간 쫓기는 상황에 닥치는데요. 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마포주택을 팔면 서울에 주소를 옮겨야 되냐,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급하게 맞춰야 되냐, 네. 그 두 가지 다 필요 없다. 마포주택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진짜 줬는데 계약 당시에 우리 세대 전체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럼 법에 근거해서 마포주택의 거주 요건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너무 많이 도움됐죠. 만약에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다면 2억 정도 손해볼 수도 있었을 거고 네네. 또 주소를 또 옮긴다고 하면 사실 거기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거고 상속 받은 거긴 한데 어쨌든 3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일부러 내놓은 거거든요. 팔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죠. 국세청 안은영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